번째 경기는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 첼시 경기 분석에서 마레스 감독의 첼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얘기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한 만큼 첼시는 울브스 원정에서 마두에케 해트트릭 포함 총 6골을 폭발시키며 2대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은 여전합니다. 첼시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긴 했으나 울버햄튼도 공격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울브스도 많은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형태없는 결정력을 보였기 때문에 첼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 로이 오지슨 감독이 건강 악화로 시즌 중 은퇴를 하였고, 새로운 감독으로 과거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부임 이후 기존 호지슨 감독의 구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을 180도 바꿔놓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리그 마지막 7경기에서 6승 1무 0패를 기록했는데, 승리한 상대 중에는 리버풀과 맨유 그리고 빌라도 있었으며, 특히 맨유와 빌라를 상대로는 각각 4대0 승리와 5대0 대승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풀시즌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 주전 센터백 요아인 만데르센이 플럼으로 이적했으며, 도르당 아이오가 레스터시티로, 그리고 마이클 올리세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핵심급 선수들이 이탈했습니다. 대신 카마다 다이치와 이스마일 라사르 등 전력을 보강하긴 했으나, 사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 경험이 있고 올리세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올리세와 에제가 함께 출전했을 때 상대 압박이 분산되면서 그 시너지가 매우 좋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글라스너 감독은 박스 타격은 물론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한 두 선수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이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호공 및 체제는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올리스의 공백을 지우기 위해선 카마다 다이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마다가 라치오에선 더 낮은 자리에서 기용되었지만 과거 프랑크푸르트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 선수도 공격 능력이 출중한 선수였거든요. 제가 마레스 감독 첼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이 경기 첼시의 반대를 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인데요.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공식전에서 무려 1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기록으로 약 8년간 지속되고 있는 기록이죠. 사실 이 정도의 장기 기록은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치업에서 두 팀이 받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 첼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개막전 승격팀 소트를 상대로 파비안 시어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지만 조엘링턴의 귀중한 결승골을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고, 2라운드 본머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5일머니 파워로 에디아우 감독 체제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뉴캐슬은 지난 시즌 임대로 활약했던 루이스 호를 첼시에서 완전 영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영입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로 토널리가 징계에서 복귀한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토널리는 주중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 승격팀인 레스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선 비수마의 빨래줄 같은 중거리포 선제골과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폼이 나락이 갔었던 제임스 메리스는 2라운드에서도 이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분석에서 메디슨이 빌드업 상황을 풀어주기 위해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2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디하우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두 감독은 굉장히 높은 수비라인과 공격적인 전술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난 시즌에도 두 팀의 맞대결에선 항상 오버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참고로 두 팀의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도합 9골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뉴캐슬의 수비에 있는데요. 사실 에비아우 같은 감독의 전술이라면 더 좋은 퀄리티의 센터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뉴캐슬은 이번 시즌 센터백을 부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즌 스벤 부터만과 자말 러세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고, 두 선수 모두 크리스마스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파비안 시어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징계를 받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 뉴캐슬은 센터백 자리에 바니일 번과 에밀 크라프트로 버텼지만 두 선수 모두 전문 센터백이 아니라는 점이죠. 물론 바니일 번은 브라이튼 시절 센터백 경험이 많긴 하지만 에디아우 체제에선 변형 백스리의 레프트백으로 활약했던 선수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 발이 느린 단점이 너무 부각됩니다. 그럼에도 승패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뉴캐슬이 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이 많이 걸리고, 그냥 3.0 오버로 간다면 시간대도 좋은 이 경기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오버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개막전 이적생 조슈아 저크지가 교체로 들어와 결승골을 넣어주며 극적인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2라운드는 반대로 브라이튼 원정에서 돈을 죽지 않은 실점하면서 극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홍일론이 비상이고 저크지가 개막전 결승골을 득점했음에도 테나 감독의 집중력인 선택은 또다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로톱이었고 메이슨 마운트는 2경기 연속 선발기회를 잡았지만 이렇다 할 활약 없이 교체되었어요. 참고로 마운트는 또다시 부상으로 한 달간 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죽순 래시포드가 이번 시즌에도 좀처럼 폼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고 커뮤니티 실드부터 시작해서 공격수라면 득점을 해줘야 하는 찬스에서 모돌이 날리는 것을 보니 이번 시즌도 한숨만 나오는 맨유입니다. 다만 아마드 디알로가 지난 시즌 밑바지의 기회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번 시즌 폼이 좋은 것은 고무적입니다. 리버풀은 개막 이후 입스위치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이며 모두 클린시트로 승리했습니다. 클럽의 리버풀과 달라진 점은 슬롯 감독 체제에서 흐라벤 베르가 중용을 받으면서 개막 이후 2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최전방 톱으론 다르인 누네즈 대신 디오고 주타를 기용하는 모습인데 누네즈에게 보기 힘든 온더블과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정말 많은 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빅찬스를 놓쳤던 누네즈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활약입니다. 페에노르트의 우승을 이끌었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상위리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는 있었지만 내상과는 달리 클롭 감독이 전혀 그립지 않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유연한 전술 대처 능력은 개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맨유에 대해서 문제점만 얘기했지만 두 팀의 맞대결은 프리미어리그 최대의 라이벌 더비라는 특수성과 이번 경기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승리를 마냥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OT에서 치러진 FA컵 패향전과 리그 32라운드 경기 모두 무승부가 나왔었고 FA컵은 맨유가 연장전 끝에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죠. 물론 두 팀의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보면 리버풀과 비교했을 때 맨유가 한참 아래의 체급 차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 라이벌 더비와 올드 트래포드 경기라는 점 때문에 맨유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